자, 3회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 보고서 관련한 이야기고요. 몇 가지 저희가 또 확인한 사실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 중에 우리만 몰랐을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죠. 세월호 선원들이 지금 2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선고를 다 받았는데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목포 해심원이 지방 그 해양심판원이고 중앙해양심판원이 있고요. 각 이제 뭐 부산 뭐 이렇게 어디 인천 이렇게 해가지고 해양심판원이 지방해양심판원이 있는데 이 사고가 어쨌든 그 목포 지역이기 때문에 목포 해양심판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심판 예, 진행되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 해양심판에서 얘기하는 건 이동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동 재판이라는 것은 그 피고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그 교도소로 가가지고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원들이 가고 그다음에 선원들,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청해진 해운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에 재판이 시작되고 있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진행하는 이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을 하고 그에 대한 재결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보고서 같은 건데요. 판결문을 쓰는데 그 앞에 쭉 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사고 원인, 사고 과정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되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이 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도된 적도 없고 아무도 몰랐던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특별조사부가 설치가 돼가지고 보고서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그 해심원법 관련해서 이 특별심판원도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특별심판원이 설치가 됐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워낙 대규모 사고기도 하고 논란도 많고 그리고 일단은 그 고등법원에서도 지난번 판결 내용 중에서 그 조타기 관련 그 고장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좀 문제 제기가 됐었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그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정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사실 이 해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행정심판 내용 그러니까 행정심판 결과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알아볼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근데 뭐 재판 재결서로 표현이 되겠죠. 재결서에 이런 원인과 뭐 사고 뭐 주체들 그리고 사고 대처에 대한 뭐 선원들의 그 행위에 대한 평가를 담아가지고 재결서가 나오겠죠. 그거 나올 때까지 공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국민적 관심사기도 하고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브리핑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 거고 국민적인 여론이 좀 집중이 되면 아마 좀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해보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가급적이면 이 심판 진행 과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이 특별한 사건이기도 하고 사실 네, 그래서 좀 국민들이 충분히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자. 그 이전식의 큰 대형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뭐 충주호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서해 페리호 사건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대형 사건들이 있을 때 이 해양심판원이 다 역할을 했죠. 사고 조사를 했는데 이때 그 심판 과정 자체가 언론에 보도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은 굉장히 관심 사안이니까 우리 기자분들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목포 해양심판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동 재판 그 교도소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 재판에 대해 취재를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 비밀 재판 아닐 것 같거든요. 비밀 재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꼭 취재를 해주시고 저희도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군소업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합뉴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좀 해주시고 한겨레 경향 이런 데 좀 해주시고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을 잘 보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만 지금 보도가 가끔 그것도
됐기 때문에 형사재판 보도도 굉장히 형사재판 자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재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그 전문적인 집단 아닙니까? 이 해양 사고 조사에 관련해서. 그렇죠. 네. 저는 여기를 가장 신뢰합니다. 검찰 조사는 신뢰 안 하고 뭐 같지만 지금 결과는 내용은 같지만 중앙해양 심판하는 분들의 이 관록과 경험을 저는 굉장히 높이 하고 이분들의 조사 결과가 굉장히 신뢰할만하고 실력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행하는 사고 조사 그리고 재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언론인이 취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독립적 기구니까 어쨌든 좀 뭐라도 좀 검찰 수사 결과보다는 좀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관심을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고 조사가 대해서는 여기만한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낸 특별조사 보고서를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의문이 드는 거를 하나씩 제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해수부나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입장을 내주셔도 좋고 잘 가르쳐 주시고 해명해 주셔도 좋고 그다음에 이 특별조사위에서 이 부분 제가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새롭게 또 준비해 오신 내용이 있죠. 일단 뭐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조사 보고서를 보다 보면 사실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의문이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 저희가 사실 이 선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얼핏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맥락상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이거 누가 봐도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다 열어놓고 좀 제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 이 기본은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반드시 돼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어쨌든 좀 명쾌하게 해설이 되지 않겠는가. 계속 이 특별조사 보고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것이 그래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그 정부 측 그 정부 조사기관에 어쨌든 공인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세월호의 실체를 담고 있으리라고 그럼 참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일단은 이것이 좀 더 완벽한 문서가 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좀 계속 좀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본 자세는 공부한다는 자세죠. 그렇죠. 왜냐면 잘 모르니까 뭐 용어도 많아요. 뭐 맨날 나오는 게 AIS, 뭐 VTS 다 영어고 전문 용어기도 하고 뭐 조타기도 한글로 돼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한자와 그렇죠 이런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그래서 일단 첫째는 저희가 이제 좀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일단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요건데요. 그 특별 보고서 4.6 저 절에 보면은 세월호 선언의 비상 대응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사고 직후에 세월호 선원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거를 이제 쭉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놓으신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조사 페이지는 이제 10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원본 자료는 저기 그 해양안전심판원의 자료실에 가시면 다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 100페이지에 보시면 저 도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사고 사실 보고 체계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세월호 선원들이 외부 기관과 어떻게 연락을 했느냐 이거를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이 이걸 보면서 사실 이거는 그 당시에 선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원래라면은 저희가 이미 제기한 것처럼 세월호에는 보고 개통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해양사고 그렇죠. 해양사고 보고 개통도가 있고 해경에서 승인을 받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당연히 먼저 조사를 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해양사고 보고 개통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움직였느냐 이게 근거가 되잖아요. 기준이 되고. 그 구조할 때도 항상 얘기했던 게 매뉴얼대로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따지는 것처럼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그래야지 구조가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취지대로 했을 때 해양사고 보고 개통도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행동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보고서 안에. 그러니까 이 사고 후에 세월호 선원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봤을 때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일단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제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로 먼저 연락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했느냐? 뭐 안 했으면 왜 안 했느냐?
이런 게 그건 얘기가 규명이 돼야 돼야죠. 되잖아요. 네. 그게 먼저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실제로는 이게 안 됐는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더라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는 게 좀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 관련해서 이 연결되어 있는 연락 체계, 비상 연락 체계 이 관련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 보고서 안에서 아예 국정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못 봤어요. 없네요. 지금까지. 예. 빠졌네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왜 다뤄지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 이미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실 그 국정원 관련해서 이 해양사고 보고 개통도는 이미 언론에서 굉장히 이슈화가 된 부분이었고 국민적인 의혹이 일었던 내용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이런 방구 언급이 없는가? 저 심판원 저런 그 보고서를 낸다면 먼저 원래 그 매뉴얼을 그렇죠. 제시하고 그렇죠. 이것이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서를 채택해야죠. 개통도대로 보고를 했느냐를 네. 보고 예. 왜 국정원 누락됐으며 제주지부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규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책임 규명을 해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일체 여기서 배제됐다는 거죠. 것은 네. 국민들이 더 국정원을 의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또 의혹이 또 일게 되는. 보고서가 국정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더 의혹을 사게 만들었죠. 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누락이 됐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일부러 안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특별조사부까지 설치를 해서 보고서를 내는 데서 왜 의혹들에 대한 물론 뒤에 보면 의문 제기 기타 사항이 또 따로 있어요. 항적에 대한 의문도 다루셨고 뭐 조타기 고장설도 다루시고 뭐 충돌설이라든지 이런 거 다 다루셨는데 네. 국정원 관련해서 이 내용들은 없다는 거예요. 보고 체계에서는 없다는 거죠. 이 문제는 지금도 화두인데 살아있는 화두잖아요, 사실. 그렇죠. 여전히 살아있는 화두인데 빠져있는 부분들은 저희로서는 좀 유감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사가 필요하다. 기준이 그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면 해경이 승인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게 기본이고 그것대로 왜 안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도 그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딱 보기에 마치 이렇게 책에도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니까 이 매뉴얼대로 했겠다. 움직이는 구조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민할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책에도 이렇다라는 걸 적시를 해주고 뭐 사고 사실 보고 상황도든 뭐 그 당시 이렇게 했다라는 걸 그렇지. 해줘야 이게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적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VTS 간 연락 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근데 이 VTS 간 연락 체제를 그 사고 사실을 이제 보고를 하는데 VTS에 어떻게 연락을 했느냐 이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VTS랑 실제로 어떻게 연락을 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개선할 지점이 뭐다. 왜냐하면 해심원 보고서라는 거는 기본 목적 자체가 어쨌든 사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개선점들을 자꾸 지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세월호가 그 내용들을 보시면 제주도에 먼저 VTS에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연락을 했으니까 가까운 진도에 연락을 하지 않고 제주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나온 문제가 얘기예요. 지적이 다 됐었던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있는데 일단은 이것이 왜 그 비상 연락망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 조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래 개통도에 따라서 국정원에 연락하면 사고가 구속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국정원에 연락하지 마라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예 그랬다면 개통도에서 빼든가 국정원 자체를. 국정원을 집어넣기 안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또 그 나중에 여기서 저는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이 사고 사실 보고 이 관련해서도 그 국감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사실 국정원이 먼저 연락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국무총리가 증언을 했죠. 국무총리 증언도 있고 나중에 그래서 국정원에서 처음에 그 TV 자막 보고 알았다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국정원에서. 그리고 나중에 정홍원 그 불사신 국무총리께서
당시 그 김한식 청해진 해운 사장 등이 그 국정원의 문자 메시지로 사고 보고를 했다고 그게 언론에 나왔었죠. 이미.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실에서. 그렇죠. 네. 국정원이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배에서 얘기라는 보고한 게 거죠. 아니었다 그런 건가? 일단은 김한식 사장이 그 사장이? 연락했다라는 사실은 나와 있는 네, 거죠. 나와 일단은. 있죠. 그리고 그 왜 선원이 계속 전화하지 않습니까? 강원식. 어디에 전화했는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 물론 이분들은 알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국민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죠. 없죠. 예, 통화를 그러니까 어디다 했었는지. 원래 이 해양 그 심판원이 그 해양 사고에 대한 국가의 가장 전문적인 기관인데 그런 정확한 이런 어떤 정보, 이런 내용들을 다뤄줘야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여기서 뺐다는 것은 어떤 의도성, 국정원이 불필요한 아니면 국정원 쪽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뭔가 지금 국정원을 왜 여기서 누락시켰냐 이것은 해양심판원도 큰 문제가 있고 국정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보고서 중에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우리가 기분 탓인가? 보다 보니까 자꾸 그게 눈에 띄네. 네. 아니 경향신문에도 그때 당시에 국정원에 가장 먼저 보고됐다라는 게 나왔었죠. 5월 15일자에 이미. 근데 조사 보고서는 누락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국정원에 대한 보고 내용 자체가. 그러네요. 예. 왜 그런 게 없냐? 이것도 저기 이제 우리 방송수사 측에서 해양심판원에 질의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다 좀 우리가 연구를 좀 하고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잘 모를 자세히 안 수도 아니고 봐가지고 사실 우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자세히 안 봐가지고 못 볼 수도 공부를 있고. 덜해서.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 선박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정도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확실하죠 지금. 그게 없다. 네, 일단 없는 거니까 없죠. 제기를 드리는 네. 왜 없느냐 제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좀 혹시나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좀 검토를 해보시고 혹시 뭐 추가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되면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안 되면 뭐 나중에 이제 특조위에서 좀 검토를 좀 해야 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석태 위원장님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네. 코너 이런 거 하나 만들까요? 위원장님 요거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한번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시리즈로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고 원인과 관련된 건데 그 사실 이게 이 보고서를 읽다 보면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건성 문제가 있고 세월호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 기울어서 침몰을 하는 것 과정에서 일단은 첫째는 조타 실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결과 배가 기우뚱했고 그 결과 화물이 쏟아졌고 그 결과 배가 더 기울었고 그 이유는 침수예요. 침수. 그러니까 배가 어쨌든 전복되는 거는 침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침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그냥 기울어진 채로 있는 거죠. 그죠? 그러겠죠. 보건성을 상실한 거니까. 배 밑이 구멍이 나지 않았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기울어진 채로 그냥 표류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침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전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포인트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보건성 문제가 있고 조타 실수 문제가 있고 화물 고박 문제가 있고 이제 이런 각각의 지점들에서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침수 문제 관련해서 한번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이제 세월호의 그 스펙부터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세월호의 길이가 얼마고 무게가 네. 얼마고 쭉 다루면서 재원을 다 네, 나오죠. 선박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 2.3점 12절에 보시면 세월호 이 말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쭉 돼 있는데 그 설계 저 갑판상 B 갑판상은 2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2층. 2층. 그러니까 세월호가 전체 5층이잖아요. 예. 그래서 2층을 얘기하는데 2층이면은 사실 화물칸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3층, 4층, 5층이 객실이죠, 객실. 네. 객실인데 B층 같은 경우는 2층이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 갑판에 보면은 기계식 통풍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이게 60도 정도로 기울으면 그게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풍구를 통해서 물이 들어온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설계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설계상으로 그렇다. 그리고 C 갑판, 그러니까 3층에 보면은 그 여기도 통풍구가 있겠죠. 이게 통풍구가 있는데 이 화물창 통풍구도 있답니다. 선수미, 그러니까 이제 그 앞쪽과 뒤쪽에. 뒤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통풍구가 평상시에 열린 상태로 운항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60도 정도 기울어야 물이 들어오는데 이게 열린 상태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50도 기울면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침수와 관련된 이 하나의 사실이죠. 네. 네, 정보예요. 그러니까 횡경사는 옆으로 기운다 이런 거잖아요. 네, 횡경사는 기운다는 얘기죠. 옆으로. 왼쪽으로 기운다, 오른쪽으로 기운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50도 이상 기울면 물이 들어온다. 물이 들어와서 침수가 발생할 수 날 있으니까 이런 유입될 수 있다. 그렇죠, 유입될 수 예. 있다. 반드시 되는 건 가능성이 아니고. 있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통풍구를 닫아놓으면 유입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열린 상태에서 평상시에 했으니까 50도 이상이 되면은 유입될 수 있겠죠. 네, 뭐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약간 이상한 것이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 4.5.4절은 뭐냐면 이제 그 사고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전복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는 뭐 어떻게 되냐면 선체 횡경사가 지속돼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많이 기울어가지고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복원이 안 되고 그냥 계속 네. 기운 상태로. 그러니까 15도를 넘게 되니까 수밀갑판, 그러니까 수밀갑판이라는 거는 그 물이 안 들어오게끔 밀착돼가지고 딱 되어 있는 그런 갑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상부에 풍우밀 구조의 문 이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 비 들이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거죠. 그죠? 그런 문이 있는데 이 문 틈으로 15도를 넘으면서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구조상 세월호 스펙을 그 재원을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사고 과정을 설명할 때 갑자기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저런 구조문들이 있고 이게 밀착이 잘 안 돼 있고 뭐 그 고무 파킹이라든지 이게 낡으면 물이 들어올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15도를 넘으면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24도를 넘으면서 그 이제 선미 램프라 그러죠. 그 차량이 들락날락하는 문 열고 닫고 예, 하는 문 거. 열고 닫고 이게 카펠이니까요. 그래서 그 24도를 넘으면서 이게 바닷물이 조금씩 화물창 내부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일단 핵심 포인트가 각 숫자들이 또 나오니까 어려우실 것 같은데 15도가 어떤 각도냐면 그냥 회전에서는 잘 발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시뮬레이션 보셨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른쪽으로 다 우회전을 다 해가지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한 1분 정도 지나야지 이게 가능한 그런 각도예요. 저희. 그리고 15도라는 게 그렇죠. 15도가 그랬잖아요. 많이 기울면 한 19.8도? 하여튼 그 정도가 24도도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진행된 건 다 침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명확하게 검증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 이후 과정이 사실 설명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꾸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뮬레이션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15도, 24도 저런 각도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게 명쾌하게 해설이 안 되니까 그러면 뒤에는 다 침수 때문에 배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앞에서 구조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었고 근데 뒤에 침몰 과정에서는 또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을 해놓고 뒤에서 침수 과정을 설명을 할 때 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요. 읽을 때. 그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배 구조상 얘가 몇 도를 넘어가면 물이 들어온다라는 설명을 할 때 앞에 왜 그 뒤에 그 선미 램프 얘기는 안 적어 놓다가 갑자기 침수 챕터에서 그 얘를 집어넣냐 이거죠. 사고 과정을 설명할 때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였냐면 이게 그냥 뭐 단순 실수인 건지 아니면 근데 이거 문맥을 봐서는 사실 저기 맨 밑에 보시면 조금씩 바닷물이 화물창 내부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돼 있잖아요. 저게 사실 어느 정도 양도 모르겠고 그렇지. 저걸로 인해서 세월호가 급격하게 기울 만큼 빠르게 침수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50도 이상이 됐을 때 만약에 그 통풍구가 열려 있었다면 이제 급격하게 물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그런 과정들이 좀 잘 매끄럽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전탈을 했던 과정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왜 그렇게 급하게 꺾었는지, 그래서 15도가 넘어갔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도 사실 안 돼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진술이 엇갈린 조건이고 조탁이 고장 상태 설이 있고, 네. 그렇죠. 확인되지 않았고 네. 법원에서도 이미 이거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렇죠. 상황인데 네. 그래서 배를 인양해 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양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3등 항해사의 은사님이라고 하는 목포향대 교수님은 법정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증거물이 나와야 이제 재판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증거도 없는데 재판이 가능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선체 인양이
우선 돼야 모든 것들이 증명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다 추정이에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이분들은 오랫동안 조사를 해오셨고 또 관련 전문가분들이시고 경험도 많으시니까 이런 경우에 나타난 현상들은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고는 추정치를 얘기하셨겠죠.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니까. 근데 그거 존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의문을 제기할 테니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거 왜 약간 그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설명이 되면 사실 저희는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약간 설명이 돼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게 어쨌든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는 그 증거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특별조사 보고서 분석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공부의 결과로 의혹을 제기드리고 가능하시면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부터도 계속 특별조사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 분석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지금 자체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 그렇죠? 잘 알려지지 않거나 아예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들을 몇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은딩 관련한 건데 저희가 몇 가지 취재를 했죠. 자료는 좀 보고 시작할까요? 자, 이게 어떤 책자에 나온 글입니다. 네. 이걸 저희가 이제 찍어왔는데 책자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제목이 워낙 두껍고 2014년 8월달 세월호 사건 나고 한 3개월 되죠. 그때 해양수산부하고 해양구조협회 거기에서 공동으로 한국에 있는 업체들의 현황을 다 정리한 책이에요. 군안업체, 군안업체 현황하고 재원 갖고 있는 장비 목록을 총람을 만든 겁니다. 총람.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근데 이걸 비공개였대요. 네, 비공개. 근데 이제 가족분들이 그걸 딱 입수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챕터를 봤죠 저희가. 언딘 챕터를. 언딘 챕터를 일단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걸 다 볼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궁금한 언딘부터 일단 한번 살펴봤는데 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놀란 게 있었습니다. 뭘 놀랐냐면은 첫째는 언딘이라는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굉장히 그냥 다양하게 이 거의 소규모 업체가 아니었어요. 가지고 있었다 많은 걸. 네, 많은 걸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ROV였어요. ROV. ROV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로봇이죠. 군안 로봇. 네. 그래서 이게 그 통영함 그죠? 투입 논란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제기됐었던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통영함에 ROV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감압 장치, 감압 챔버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통영함이 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죠. 통영함이 출동 명령을 내렸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왜 안 왔는가? 그래서 통영함에는 이런 수많은 장비가 있었는데 이게 활용이 왜 안 되는가? 결국에는 그게 또 그 군납 비리 그죠? 군납 비리 문제로 이게 좀 결말이 났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근데 언딘에서 이 ROV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ROV를. 근데 언딘 업체는 언딘이라는 곳은 사고 직후에 군안업체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 그 첫 회의에서. 그렇죠. 그래서 공문서에 언딘이 은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죠. 은진. 오타. 네. 그러면은 그 통영함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그 사이에 왜 이걸 투입을 안 했냐는 거예요. 갖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 했냐는 거죠 도대체. 아니 통영함에 실려 있는 거 못 빼와가지고 막 그 난리를 쳤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 자료 딱 펼쳤는데 ROV가 있네?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뭐지? 언딘이 그 공개를 안 했던 건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 인양 업체들을 섭외할 때 그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인양 능력에 대해서 안 보겠어요? 사업 계획서 뭐 넣을 때 다 오겠죠 그게. 우리는 뭐뭐 갖고 있다. 이걸 다 제출해야
선정하는 또 절차가 될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정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언니는 얘기했을 거고 해경이 다 알고 스펙을 있었겠죠. 보여줘야 되니까. 네. 네. 아니 근데 저걸 왜 하느냐 이거죠. 둘째는 아까 그 다이빙벨 문제인데. 네. 2개 있는. 아니 그 다이빙벨 처음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 국내 없어가지고. 국내에 없다 그랬어요. 국내에 없다 그랬어 국내. 네. 예? 근데 그 지금 언딘만 2대지 저게 다른 업체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훑어봤었잖아요. 훑어보는데 웬만한 이렇게 좀 약간 그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다이빙벨이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 완전 허위 보도가 양산된. 네? 그러니까 이게 구조 방기라는 계속 드는 의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당시 하지 않았느냐. 저 페이지를 딱 펼치면서 너무 이렇게 딱 띵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정부가 구조하지 않았다. 네.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라는 게 너무나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장비가 다 있는데. 구조 실패와 방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의문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1년 만에 지금 저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를 했는데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기죠. 네. 네. 그러니까 아예 시도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의 그 증거 자료가 아니냐. 그게 좀 생각이 들었고. 그 김윤상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런 인터뷰를 했네요. 그 이제 그 기자가 어느 기자가 다이빙벨 때문에 전화를 드렸다. 그 김윤상 대표가 한숨을 내쉬며 참 그 강원도 소재대학교에서 다이빙벨을 빌린 것은 맞느냐? 김윤상 대표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맞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이빙벨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원도에 있는 소재대학교에 있는 다이빙벨을 빌려서 갔죠. 그 뭐 시험용이라고 하는 다행히 시험용으로 하는 조그만 거 하나 있었어요. 네. 그거 들켰죠. 애들이 실습용. 실습용 다이빙벨. 네. 그 몰래 가져다 들켰다는 거였잖아요 그때. 아 기억납니다. 네, 조그만 거. 그러니까 지네는 이렇게 몇 가지고 톤짜리 있었는데, 거대한 다이빙벨을 갖고 있는데 두 개나 보여. 2개나 갖고 있는데 애들 실습용 거 들고 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거짓말을 한 거죠. 아니면 저 재원이 잘못돼 있든가 보고를 없는데 보일 수도 있겠네. 그 보유 능력을 더 이렇게 규모를 불리기 위해서는 뭐. 그래서 저 책자를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다 못 봤는데 각각 장비에 대한 스펙들이 다 있더라고요. 또 그 도입 연도, 연식, 뭐 장비 규모, 뭐 해상도 예를 들면 뭐 ROV다, 뭐 이런 거, 뭐 사이드 스캔 소나다 이러면은 뭐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능력들, 장비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세밀하게 살펴봐서 방금 그 인터뷰 또 마침 있다고 하니까. 이게 MOU로 이게 보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 보유인 건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가지고 한 번 더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성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나왔으며 단순히 뭐 이렇게 그야말로 총람이라면 약간의 그런 오차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작년에 세월호 사건 나오고 나서 그거를 만들었던 책자라는 거예요. 세월호 이후에 한국에 있는 그 업체들의 현황들을 다 파악을 한 거죠. 그럼 이후에 이걸 가지고 무슨 군안 뭐 입찰을 하든 뭐 요청을 하든 이런 자료를 쓰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언닌 쪽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경력에서도 좀 의혹이 있었어요. 2010년 실적이에요. 신몰선 98 금영호 선내 수중 작업 이렇게 했잖아요. 저 금영호가 천안함을 구조군안할 때 동원됐던 민간 어선이었어요. 아 맞아요. 저희 결국은 이제 그 9명의 어민들이 다 실종 처리가 됐는데 못 찾았습니다. 거기에 이 언딘이 투입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딘이라는 업체 이름으로 대표적인 게 저거죠. 2010년.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리면 2007년 경력부터 2008년까지 경력은 주로 뭐냐면 방제 뭐 이런 거요. 그죠? 근데 2010년 저 금양호 작업부터 굉장히 확 규모가 커졌다는 거죠. 천안함 사건 천안함 사건 때부터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해양수산부가 발족한 세월호 후속 추진본부 그 산하에
선체 인양 추진단이 개선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국제 입찰을 공고한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온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월 초까지 입양 업체를 선정을 하고 7월 초. 예. 그다음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인양 작업 설계를 거쳐서 9월 중에 작업에 착수한다는 거고 내년 10월까지 인양을 완료한다. 그런데 더 늘어날 수 있다. 네. 돈은 1,400억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또 요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게 있는데 그거는 뉴스타파가 미리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우리도 좀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인양 관련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세월호 가족 협의회죠. 이제는 예전 대책이었고요. 그 협의회 인양 분과 인양 관련해서 이제 전담하고 계신 인양 분과장님을 만나 뵙고 그 관련 자료들을 보다가 그 아주 이상한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고 직후에 이미 정부에서 인양 관련 그 업무들을 쭉 추진을 했었다는 거예요. 네. 계획서 제출이 4월달에 이미 그렇죠. 됐었잖아요. 4월 25일 사고 났고 4월 16일에 사고가 났는데 4월 22일이었나요? 23일인가 5일인가. 네, 하여튼 그 20 며칠 그 사이에 이미 이 업체 언딘에서 그 인양 계획서를 다 내가지고 시뮬레이션까지 한 결과를 정부에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되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조도 안 하고 있죠.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아우성이 난 그 시점인데 이미 정부는 유가족도 모르고 국민들 아무도 몰래 인양 계획을 이미 완전히 다 추진을 해가지고 그 사업 계획과 시뮬레이션까지 끝낸 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4월 말인데 한 달이 뭐야? 그죠? 일주일, 2주, 2주.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인양 관련해서 그 이제 와서야 막 검토가 되고 막 인양 태스크포스 꾸려가지고 정부에서 인양 방법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인양 비용을 결정을 하고 산정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야 마치 이게 공고가 나는 것처럼 최근 얘기로 보도가 됐었죠, 계속.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정부는 인양이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길다.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다. 이런 여론을 자꾸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는 아무도 몰랐는데 4월달에 4월 그 사고 직후에 이미 그 내용 검토가 끝났고 시뮬레이션까지 완료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 계획안에 따르면 네. 4월달에 시작을 하면 인양을 7월달에 끝난다는 거야. 네, 그 당시에 3개월이 채 안 걸리는 기간 안에 인양을 끝낼 수 있다라는 보고 계획서라는 거예요. 언딘의 계획서죠. 네, 원진의 계획서 안에는.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기간을 무조건 1년 이상으로 잡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그 지정업체였던 언딘에서 제출한 그 계획서를 딱 보면 터무니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거를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한 거기 때문에 언딘의 이 보고서가 저는 신뢰도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뭐 구멍 뚫는다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왜 정부의 발표는 이렇게 몇 배가 지금 늘어나 있나? 비용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실제 그 제가 뭐 구조 전문가 분한테 좀 물어보니까 서해 바다라는 특징이 9월달, 10월달 되면 저기 중국에서 이렇게 그 불어오는 이 바람 때문에 너울이 엄청 심해진대요. 너울성 파도. 그래가지고 인양을 할 수가 없대 그 기간에는. 그래서 9월, 10월부터 3월까지는 인양 작업을 할 수 없답니다. 빠지는 거예요. 4월달부터 이제 가능하다는 거지. 그 언제는 얘기대로 4월달부터 작업하면 7월달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작업하면 어차피 작업이 안 된다. 네. 5월달에 지금 막 작업 들어가면 8월달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7월까지 업체 선정하고 9월달에 해가지고 막상 작업에 딱 착수할 때 작업할 수 없는 기간에 돌입한다는 거지. 아 지금 해수 이 사고 수역 자체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과연 우연일까요? 그러니까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죠? 보면은 이제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안 좋네요. 자, 봄까지 기다려야 돼요. 4월달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하는데 내년 10월까지라는 거예요. 네.
못할 때까지 또 네. 갔다가 상황에 따라서 또 기상 여건에 따라서 또 무한정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왜 정부는 이렇게 기한을 길게 잡고 이게 의도가 뭐냐? 오랫동안 이 인양 작업을 시간 끌기 하는 걸로 가고 있냐? 왜 가려고 하냐? 박근혜 정부가 사실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이 사건 처리를 그래서 사실 선거가 이제 앞으로 줄줄 다가오고 내년부터 그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처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쨌든 자기가 살아 있는 정권의 대통령 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요거를 잘 마무리 짓지 않으면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인양을 빠르게 레임도 오기 전에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추세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죠. 더 늘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근데 내년도 넘어가게 생겼어. 이 인양 문제가. 네. 그럼 총선은 뭐 이벤트 뭐 할 수 있겠죠. 뭐 진도에 가서 또 뭐 이렇게. 네, 그렇죠. 내년 4월에 4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9월에 이제 착수를 만약에 한다고 공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차피 작업 안 될 거고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년 봄에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이 시작될 텐데 그럼 이제 선거철 오지 않습니까? 그럼 4월달에 쫙 가가지고 드디어 체인을 겁니다. 이 쇼도 하고 그렇게 써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 그럼 대선이잖아요. 그럼 이제 도망가는 거지. 그 대선 끝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작전을 짠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거 이벤트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는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일정 아니겠느냐 이게 뭐 그런 얘기시죠? 아니요, 저 중간에는 이벤트로 써먹고 그 다음에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버려 폐기. 아니 도망가는 거지. 정권 끝나고 나서 그런 정도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 일정 자체가. 그럼 정말 그건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럴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게 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이게 세월호가 20년이 넘어갔잖아요. 바닷속에 계속 오래 있을수록 부식 정도는 심해질 거고 그럼 나중에는 결국 이러저러한 이유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 뭐 추정이지만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은폐 뭐 그런 걱정도 드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구멍을 93개를 뚫고 부식된 그 배를 끌어올리게 되는 건데 내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나 저는 작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스케줄상 보면 그럼 2년 동안 바닷속에 있던 배를 이제 건져 올리게 되는데 20년이 넘은 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구멍을 93개를 뚫고 만약에 정부가 제출한 그 안대로 간다라면 그 배가 과연 정말 온전하게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거를 선거 이벤트용으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열심히 작업하는 걸 보여주고 결말은 못 건지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진상 사실 규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참 영원히 미제, 영구 미제 사건. 건지진 않을까 그래도. 네? 어차피 또 예산도 수입되고 하는데 뭐 국제적인 전문가들도 뭐 못 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건지긴 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막 그 너덜너덜해진 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물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증거를 완전히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제 건져 올려서 이 사건 자체를 미궁에 빠뜨리는. 어차피 뭐 작년에 사고 초기에 이미 증거가 거의 다 인멸이 됐잖아요. 많은 자료가 인멸이 됐고 남아 있는 항적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여전히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마지막 사실 남아 있는 결정적 단선대 이게 선박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거조차도 이제 증거를 점점 더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렇죠. 그 정도로밖에 추측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진짜 슈퍼맨이 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쫙. 네? 그래서 저는 추정은 지금 그 박근혜 정부의 구상은 4월 이벤트용 그 다음에 튄다 인양은 할 건데 어차피 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들이 어차피 이제 들어가고 업체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양은 할 것 같은데 증거 자료는 최대한 훼손시켜 놓고 기간을 늘어놓고 늘어놓으면서 훼손시키고 튄다 이런 거죠. 그런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또 해외 가시기 좋아하니까 대선을 앞두고 정말 암울하네요. 그런 마무리 해외 여행 한 바퀴 돌아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만 몰랐을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뭐 취재도 계속 더 늘려나갈 것 같고요. 또 망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정부도 그렇고 종편도 그렇고 망각, 지겹다 뭐 이런 걸 요구하는데 저희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하나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송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고요. 신부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쫙 정리 발언을 해주십시오. 예, 저는 그 세월호 유족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다. 예,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이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크고 작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박정희 때도 그 제주도인가요? 그 한양호 그 사건도 있었고 또 전두환 때는 이제 온갖 간첩 조작 사건 또 제가 하고 있는 칼 858기 그런 조작 사건 또 이명박 때 들어와서는 천안함 사건 그런데 그때 그 유족들 또 피해자 가족들이 정부의 그 어떤 농간에 놀아놨어요. 그냥 적당히 덮고 진실규명 없이 그런 의문의 사건들이 다 정부 차원에서 다 무마시켰고 그래서 어느 거 하나 그 진실이 밝혀진 거 없이 다 덮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만큼은 유족들이 정말 올곧게 진상규명이 뭔가 이것만을 끝까지 붙잡고 지금 1년을 넘게 왔어요. 지금 우리 그 한국 현대사에서 이렇게까지 유족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경우는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유족들이 변함없이 그 의지 그리고 그 활동들 그리고 국민들의 호응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유족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이분들이 어떤 돈에 그런 유혹당하지 않고 배보상 문제 다 뒷전이고 그리고 정부가 어떤 해우와 이런 언론을 통해서 온갖 모함을 하고 악의적인 그런 그 소문을 퍼뜨려도 흔들리지 않고 진짜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의 그런 그 캡사이신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마치 뭐와 똑같냐. 그 일제 강점기 때 안중근 의사가 자기 목숨을 던져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바로 그러한 각오와 의지가 유족들에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유족들의 그 원이 풀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방송 이런 이 군소 방송 인터넷 방송에서는 끊임없이 이 진상규명에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일해야 되고 또 각 시민들은 또 자기들이 자기 자리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배지 달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이 세월호 배지를 원하는 그 학생들에게는 계속 보급해주고 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유족들이 그 고립된 섬처럼 그 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돼. 뭔가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목수하지만 뭐 씹으면서 목수지만 저는 매일 일할 때마다 아침에 일터로 갈 때 작업장에 갈 때 먼저 세월호 배지를 내 작업복에 달고 내가 오늘 세월호 이 꽃을 피우지 못한 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내가 오늘 하루 피땀 흘리겠다. 너 저 자신의 어떤 봉헌, 희생하는 마음을 그 아이들에게 주고 있어요. 또 진실규명을 위해서 나도 해야 돼.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이런 작은 일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저는 열매를 맺을 거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또 저희들 이 진실을 찾기 위해서 많이 조사해 주시고 연구해 주신 우리 연구원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권 대표님 감사드리고 또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맹주영 또 선생님 함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시는 데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 진실 찾기를 나섰으면 좋겠다. 오늘도 아주 알찬 방송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세월호의 진실 3회 이렇게 박수로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찾는 시대의 징표 특별판을 매주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을 위해서 누구나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번호는 외환은행 620-237935-683 외환은행 620-237935-683 예금주는 신성국 신부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응원으로 이 방송을 열심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